안녕하세요.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브라이튼전 리뷰를 할 텐데요.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였고 많은 팬들을 화나게 했죠. 그리고 FA컵 탈락까지 했어요. 네, 첼시가 전반기에 카라바오컵에서도 뉴캐슬에게 일찍 탈락을 하면서 우승 기회를 놓치게 됐고, 이번 FA컵에서도 4라운드 만에 첼시는 좀 상위 레벨의 인팀이기 때문에 FA컵 2경기 만에 또 탈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우승 기회, 그리고 유망주들에게 출전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간 첼시가 FA컵에서 굉장히 좀 강세였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마레스카는 비판을 피해가기 쉽지가 않은 그런 경기였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첼시 스쿼드가 방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수를 좀 늘려서 좀 자국 대회에서 유망주라든지 좀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벌써부터 FA컵이랑 EFL컵까지 탈락해버리면서 좀 그런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번 경기 전술 전략 대형부터 좀 살펴봅시다. 네, 첼시가 또 오랜만에 클래식한 풀백을 기용하면서 백쓰리가 아닌 백포 전형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네, 찰러바와 토신, 아다라비오가 센터백으로 기용이 됐고, 쿠쿠레아와 기스토가 기용이 됐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인버티드 윙백이 아닌 측면을 담당하는 풀백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전형적인 4-3-3에 가까운 운영이었고, 사실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맨시티전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좀 클래식한 풀백 운영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 경기 핵심은 또 폴스9이 가동이 됐어요. 사실 강제로 가동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잭슨이랑 기우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운쿤쿠 선수가 폴스9처럼 기용이 됐죠. 아마 인버티드 풀백을 포기하고 클래식한 풀백을 기용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 은쿤쿠가 후퇴하면서 이제 비워놓은 뒷공간을, 폴스9의 핵심이죠. 그 윙포워드들이 침투를 해주고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윙어들을 터치라인에 배치시키기보다 풀백들을 클래식 풀백으로 배치하면서 윙어들을 좀 좁혀 들어와서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평소처럼 3위 내지 3위 빌드업이 아닌 4일 빌드업을 위주로 공격이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카이세도가 원볼란치로 빌드업을 감당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카이세도가 좀 고립되는 양상도 있었어요. 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리터, 그리고 힌시에로드하고 웰백, 이렇게 3명이 첼시의 2명의 센터백과 카이세도를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귀스토하고 쿠쿠레아가 터치라인에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산체스를 포함한 첼시의 중원 4명, 산체스, 토신, 찰로바, 카이세도가 이 브라이튼의 3명을 또 담당을 해줘야 됐는데, 사실 첼시가 스위칭 플레이가 많이 없었고, 또 카이세도 혼자서만 센터백 앞에서 빌드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카이세도가 후방에서 뭔가 잘 풀어나오는 장면이 잘 없어서 거의 첼시의 후방 빌드업이 산체스의 킥으로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카이세도가 이렇게 고립되면 미드필더 파트너, 이번 경기에서 듀스버리 홀이었죠. 미드필더 파트너가 후퇴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풀백들이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쿠쿠레아나 구스토가 측면에서 고립이 되었을 때 압박을 잘 풀어주지 못했어요. 풀백들이 제 역할을 못해줬고, 어떻게 보면 첼시가 좀 인버티드 풀백 역할에 맞는 풀백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전형적인 풀백들이 필요할 때 측면에서 이 선수들이 역할을 못해주면서 좀 이런 어려움들이 야기가 됐었고, 듀스버리 홀이 또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활동량 혹은 배후 침투 그리고 볼음반의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후방에서 경기를 조립하는데 전혀 기여를 못해주면서 카이세도가 굉장히 고립되었고, 어쨌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첼시가 이번 경기에서 스위칭이 전무했고, 사실 올 시즌 마레스카 체제를 쭉 살펴보면 마레스카는 스위칭을 그렇게 요구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정적인 포지셔널 플레이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브라이튼이 맨투맨 압박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맨투맨 압박을 교란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바꿔가면서 좀 볼을 전개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첼시 선수들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그런 맨투맨 압박의 취약점이 전혀 공략되지 못하는 좀 그런 양상이 경기 내내 지속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52분쯤에 구스토가 변칙적으로 스위칭을 시도를 합니다. 한 번쯤 측면에서 중간으로 잠깐 좁혀 들어오는데, 이때 팔머랑 우측에 공간이 나면서 공격 전개가 잘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후로는 이런 유형의 스위칭 장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첼시가 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마레스카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칭을 또 강조하는 감독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브라이튼처럼 맨투맨 압박을 강하게 하고 또 첼시가 후방에서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는 또 말씀해주신 구스토의 그런 전진 장면처럼 스위칭 플레이로서 어느 정도 풀어나올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좀 저희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레스카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변주를 좀 줘야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런 변주가 안 들어가면은 상대 입장에서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예측을 하더라도 첼시가 그거를 타겟낼 만한 기술적인 역량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전반기였어요. 스위칭이 없더라도 라비아를 필두로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기처럼 첼시의 스쿼드 역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선발 라인업을 내세울 때는 이런 점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첼시가 맨투맨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팀이 어떻게 대처하나요? 예를 들어 반면 상대는 첼시의 맨투맨에 굉장히 잘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풀럼 홈 경기 기억나시죠? 맨시티 원정 경기, 이번 브라이튼 경기까지 이번에 브라이튼은 미토마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램프티가 전진하는 등의 그런 스위칭 동작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첼시의 맨투맨이 교란이 되고 맨시티 풀럼전도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대팀은 첼시의 맨투맨에 잘 대처를 하는데 첼시는 과연 상대팀의 맨투맨에 대처를 잘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첼시가 지속적으로 맨시티, 브라이튼처럼 좀 맨투맨 압박을 하는 팀들 상대로 계속해서 후방에서 고전하는 양상이 많았어요. 특히 말씀하신 라비아가 없었을 때. 그렇다는 말은 첼시가 후방에서 강력한 맨투맨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루트가 라비아가 좀 다이나믹하게 돌아서 준다든지 아니면 뭐 산체스가 롱킥을 해서 또 산초를 경량한다든지 이런 좀 한정적인 루트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잘 집어넣는 코렐도 없었고 또 적재적소 위치에 나가서 볼을 받아주고 또 전진을 시켜줄 수 있는 엔소도 없었단 말이죠. 이 두 선수가 없는데 또 맨투맨을 대처할 만한 해결책도 없으니 정말 후방에서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좀 풀백이나 카이세도에게 좀 압박이 많이 갔던 경기였고 이들에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 풀백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면서 첼시의 경기가 많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마레스카가 기존에는 상대 대형에 따른 첼시의 이점을 살리는 그런 대형을 잘 구성하기는 해요. 3위 구조를 한다든지 다이아몬드를 구성해서 특정 부분에서 수적 우위를 살려가지고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하지만 상대가 맨투맨으로 압박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단순 수적 우위, 대형의 이제 형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걸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지난 시즌에 있었던 경기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 경기가 완전히 대조됐던 경기가 공교롭게 브라이튼과의 경기였습니다. 포체티노 시절에서 브라이튼 후반기의 원정 경기였는데 이때 포체티노의 첼시가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을 상대합니다. 아시다시피 데제르비는 좀 극단적인 맨투맨 전술을 추구하고 있고 포체티노는 데제르비를 상대로 똑같은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첼시가 올 시즌 추구하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3-2-4-1 대형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포체티노가 데제르비의 성향을 파악하고 갤러거,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 갤러거를 아예 윙으로 빼고 무드릭이라든지 팔머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면서 브라이튼의 맨투맨 압박을 제대로 요리했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는 그때 경기랑 똑같은 브라이튼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상이 아예 달랐어요. 마레스카는 그런 스위칭을 일절 시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고정적인 대응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답답함이 야기됐는데 지난 시즌 포체티노의 첼시의 양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물론 마레스카가 포체티노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반대로 포체티노에 비해 가진 단점도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포체티노랑 마레스카에 대해서도 좀 비교 형식으로 다뤄보기도 할 예정인데 어쨌든 그래도 현 기조에서는 마레스카가 좀 더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동시에 마레스카 역시도 발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첼시 압박 방식에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압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첼시가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맨투맨 압박으로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전반기에는 특히 그게 잘 먹혀서 우승 경쟁을 하는 위치까지 잠깐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이번 경기에도 첼시의 압박 라인은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은쿤쿠를 필두로 듀스버리올과 파머가 좀 강력하게 압박을 구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였던 점은 잭슨이 없는 게 티가 너무 많이 났어요. 잭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압박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봉장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압박의 위치를 잡아주고 라인을 잡아주고 또 타이밍을 잡아주고 한쪽으로 몰았을 때 반대편으로 전환되지 않게 또 패스기를 차단해주고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데 은쿤쿠 같은 경우에는 그 압박을 할 때 스트라이커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좀 많이 수행을 못 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위치만 잡고 있고 그 압박을 시도하는 타이밍을 잘 못 잡아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첼시 후방에 선수들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맨투맨으로 브라이튼의 선수들을 제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스트라이커가 간을 보면서 라인을 살짝 내려주면서 기다리고 또 첼시 후방에서 완벽한 맨투맨 압박 대응이 갖춰졌을 경우에 또 압박을 시작을 해서 측면으로 볼을 몰아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은쿤쿠는 계속해서 가운데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경우가 많았고 파머도 사실 압박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경기였어요. 그래서 듀스버리올이 계속 힌셰루드랑 발레바 두 명을 동시에 혼자서 마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의 후방은 5명인데 첼시는 3명밖에 없는 그런 압박 구조가 나오면서 브라이튼이 후방에서 굉장히 쉽게 풀어나온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전방 수비력이 좀 절망적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었고 선수들의 문제도 분명하지만 저는 마레스카도 접근을 조금 달리할 필요는 있다고 봤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브라이튼이 첼시의 압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고 본 경기라고 봤거든요. 첼시는 시즌 초부터 4-4의 압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잭슨이랑 팔머가 투톱을 형성해서 압박을 하고 윙어들이 내려서 이제 상대 측면을 담당하는 구조인데 전반기부터 이 기조를 유지해왔고 오늘은 물론 은쿤쿠긴 했지만 어쨌든 은쿤쿠랑 팔머의 투톱이 압박을 하는 형식이었죠. 브라이튼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센터백을 양쪽으로 굉장히 넓게 벌립니다. 그러면서 잭슨이랑 오늘 은쿤쿠였죠. 이번 경기는 은쿤쿠였죠. 은쿤쿠랑 팔머 선수가 굉장히 담당해야 되는 그 횡적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유발하고 그 포워드, 투톱 사이에 인터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중앙 공략이 더욱 용이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브라이튼이 첼시의 압박 구조를 파악하고 좀 유리하게 타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첼시는 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선수들의 압박 멘탈리티도 현저하게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혼합되면서 굉장히 좀 절망적인 전방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또 마레스카의 압박 구조에서 계속해서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또 측면에 관한 부분이에요. 풀럼전에도 이제 이워비와 안토니 로빈슨이 계속해서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네투가 로빈슨을 끝까지 맨마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받았고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2골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했단 말이죠. 네. 맨시티전에도 마두에케가 후반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면서 또 오류가 나서 동점골을 내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미토마와 램프티였죠. 또 램프티가 폼이 괜찮았습니다. 이날 램프티와 미토마가 계속해서 스위칭을 가져가는데 또 윙어가 내려와서 이번에도 네트였죠. 내려와서 맨투맨을 해주고 좀 넓은 활동 반경을 수비해서 가져가야 되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압박을 할 때 4-4-2 구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상대 측면에 윙백이 전진하는 것을 윙어가 마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 윙어가 좁혀 들어오거나 내려가지고 또 윙백이 올라왔을 때 그 스위칭이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상대가 스위칭을 가져가면 첼시도 스위칭을 가져가고 또 어떨 때는 맨투맨으로 따라가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첼시는 이 스위칭에서 선수를 주고받는 과정이 너무 잘 안 됩니다. 특히 측면에서요. 이 부분도 마레스카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맨투맨에서 지역방으로 전환하는 상황 그 과정에서 미스가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의구심을 던지는 부분은 과연 이 대응 자체가 효율적인가 수정을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윙어를 좁혀가지고 오히려 포워드처럼 4-3-3 형태로 압박을 하면 지금 첼시가 보여주는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면서 안 그래도 취약한 첼시의 3선이 좀 공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죠. 그래서 전술적인 선택이 주는 이득과 손실을 잘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레스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앞으로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결국 첼시는 지금 전술적인 마레스카의 선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포체티노 시절부터 스쿼드 불균형 문제이거든요. 지금 4-3-3으로 압박하든 4-4-2로 압박하든 어디서든 구멍이 나요. 어디를 메꾸고 어디를 채우냐 이 문제지, 어디서든 지금 누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스쿼드가 굉장히 고점이 높고 저점이 낮은데 이 저점을 높이지 않는 이상 첼시는 높게 갈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점을 좀 높이면 첼시는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 압박 방식에 대해서 마레스카가 어떤 변화를 취하는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또 이제 마레스카 비판도 많이 했지만 좀 선수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비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경기 정말 멘탈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이런 멘탈리티를 잡는 것은 감독의 몫입니다. 이거를 잘 해내지 못한 것은 감독이 비판받아야 할 요소임에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선수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번 경기 선수들이 부지런하지 못했고 파울 상황이라든지 좀 경합 상황에서 굉장히 항의를 한다든지 볼을 끝까지 안 쫓아간다든지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세컨볼 경합 장면에서 그런 게 좀 많이 드러났어요. 네. 중원에서 세컨볼을 거의 다 브라이튼이 가져가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첼시가 많이 밀린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역량적인 부분에서도 기인 하는데 첼시의 공중볼, 피지컬, 세컨볼이 굉장히 PL에서 하위권 수준입니다. 사실 맨시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시티도 경기가 의도대로 안 흘러가면 좀 무너지는 양상을 이번 시즌 보여줬던 것이 로드리의 부재 속에서 세컨볼이랑 공중볼을 담당해줄 선수,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이제 출전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이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첼시는 애초에 세컨볼이랑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팀이라는 말이죠.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하물며 맨시티도 고전하는데 첼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작년에 포체티노 밑에서는 또 이것이 대두되었던 문제이고, 하지만 포체티노 때는 또 간격 조절이 안 되었잖아요. 간격 조정이 잘 안 되면서 세컨볼 피지컬 문제가 단순히 선수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전술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 마레스카 밑에서는 간격 조정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세컨볼, 공중볼 경합, 이런 경합들을 다 내준다는 것은 분명히 첼시 스쿼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고추크라든지 산토스 같은 선수가 생각이 많이 났던 경기였고, 이 선수들을 왜 겨울에 복귀시키지 못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름에는 이 선수 2명 모두 복귀해서 첼시의 이런 저점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산토스와 우고추크는 모두 지금 첼시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로 보이고, 아무래도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특히 이제 산체스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산체스가 공중볼을 그나마 해결해줬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제 첼시는 지금 전반적으로 스쿼드 신장도 떨어지고 수비 멘탈리티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양상이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면 굉장히 고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다른 회차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웹스터님께서는 좀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 경기 어쨌든 좀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선수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수준 미달이었다는 표현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일단은 듀스버리 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듀스버리 홀은 영입에 있어서 저희가 의문을 표시한 선수 중 한 명이었고, 듀스버리 홀이 팔모의 백업으로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영입이다. 하지만 듀스버리 홀을 삼선 자원으로 분류하면 사실 듀스버리 홀은 삼선 자원을 소화하기에는, 그런 역할을 맡기에는 신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이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팔머를 대체해서 나왔으면 몰라도 팔머랑 같이 나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를 3명을 구성하려면 2명은 수비라든지 공간 장악에 강점을 보여야 됩니다.
더군다나 수비력이 떨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팔머를 뒀을 때 나머지 두 명의 선수는 그것을 보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듀스버리 홀은 그런 약점을 같이 안고 가는 선수란 말이죠. 이번 경기 듀스버리 홀이 어떻게 보면 이제 8번 역할로 나와서 상대 브라이튼 중원에는 이제 발레바 선수가 있었단 말이죠. 발레바와 매치업이 되면서 굉장히 미스매치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발레바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활동량, 활동 범위가 뛰어난 선수인데 듀스버리 홀은 중원 싸움에 있어서 전혀 기여를 못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듀스버리올이 발레바와 경합을 할 때 세컨볼을 다 놓치고 또 경합을 다 밀리고 이런 게 좀 두드러졌던 경기였고 사실 듀스버리올을 기용한 것 자체는 마레스카의 의도를 어느 정도 볼 수는 있긴 했어요. 일부 은쿤쿠가 펄스9으로 내려오면서 또 그 배후 공간을 활용해주기 위한 역할을 받았고 산초를 지원하거나 뭐 쿠쿠레와 함께 콤비네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 역시 카이세도를 혼자 두고 그 위에 듀스버리올과 파머를 동시에 기용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본단 말이죠. 이 문제는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드러났었어요.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카사데이가 있고 듀스버리올이 8번과 10번 역할을 맡고 또 그 옆에 은쿤쿠나 펠릭스가 기용되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중원에서 세컨볼로 계속 밀려서 중원에서 저지가 됐어야 되는 볼이 최후방까지 밀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사실 파머도 수비적으로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닌데 듀스버리올이 그런 약점들을 공유를 하면서 경기가 더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플레잉의 면에서도 듀스버리올은 8번에서는 정말 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듀스버리 홀의 장점은 그 왼발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방에서 오프더블을 성실히 실행해주고 또 간헐적으로 나오는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키패스가 좋은 선수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듀스버리 홀이 8.5번 내지는 10번의 역할을 맡았을 때 발휘가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심지어 인버티드 풀백 운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전반전에는 전형적인 풀백을 썼기 때문에 듀스버리 홀이 어떻게 보면 좀 6번과 8번 사이에서 좀 기능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못 해줬죠. 네, 기본적으로 좀 앞을 보는 걸 너무 못하는 선수잖아요. 후방에 돌아서는 걸 잘 돌아서는 걸 잘 못하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패스를 안전하게 백패스나 횡패스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엔소 페르난데스의 부재도 조금 느껴졌고 경기를 조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선수이고 마레스카가 듀스버리 홀을 기용한 것은 플레이 타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쿤쿠 폴스9으로 인해서 그 발생한 배후 공간 이걸 누가 침투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듀스버리 홀이 배후 침투를 성실하게 가져가고 또 마무리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듀스버리 홀이 상대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그 인터벌 공간으로 침투하는 그런 장면들이 좋은 장면이 있긴 했어요. 그것이 의도였지만 반대로 미드필더로서의 선수의 클래스가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 전혀 가담해주지 못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도비차님께서 눈여겨보신 선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센터백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첼시가 중원에서 굉장히 저지를 못해준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전환 상황에서 최후방으로 후퇴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사실 토신과 찰로바가 저는 경기 내내 대부분 좀 그걸 잘 제어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로스에 대한 방어도 괜찮았고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도 센터백들이 못하진 않았는데 그냥 이 선수들에 대한 질책이 아닌 조금 이 선수들의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찰로바 같은 경우에는 또 오른발잡이 선수인데 후방에서 첼시가 풀어나오는 루트가 좀 한정적이었던 경기에서 코릴이나 바디아실의 그런 왼발에 라인에 관통하는 패스가 굉장히 또 그리웠고 그 풀백들이 카이세도가 좀 묶이면서 풀백들이 전진할 루트를 찾아줘야 되기도 했잖아요. 또 쿠쿠레아가 압박을 벗겨내는데 그렇게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쿠쿠레아에게 전환이 되는 패스가 좀 타이밍이 빨라야 쿠쿠레아도 상대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좀 전진할 수 있고 그런데 찰로바 같은 경우가 왼발을 아예 못 쓰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른발 잡이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의 타이밍이 조금 느렸고, 그러다 보니 쿠쿠레아도 같이 상대한테 묶인 상태로 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후방에서 쫓기듯이 플레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 선수들의 특성이고 좀 어느 정도 한계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질책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또 마레스카 축구에서 특히 인버티드 윙백이나 더블 볼란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번 브라이튼전 같은 경기에서는 이 선수들의 역량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구조에서는 후방 자원들의 개인 역량이 좀 강조가 되는데 센터백들이라든지 풀백의 그런 상황에서 풀어나오는 다양성이 조금 부족했다. 또 워낙 기존의 콜윌이나 이제 바디아실이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대조되긴 했었고, 저는 또 구스토 선수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단 말이에요. 멘탈리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 역전골을 허용하는 장면에서 물론 그 부분은 찰로바의 과실이 조금 있었다고 전 봐요. 찰로바랑 토신의 간격이 그렇게 벌어지면 안 됐었고, 찰로바가 등 뒤를 좀 더 잘 확인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구스토는 물론 골과는 실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또 라인을 못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스토는 라인 컨트롤이라든지 위치를 잡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미숙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선수는 좀 미드필더적인 특성이 좀 강한 선수인데 오늘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경기도 아니었고, 후반전에 잠깐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서 첼시는 지금 전반적으로 수비 선수들의 멘탈리티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마레스카가 페널티 박스 라인 부근에서 옵사이드 트랩을 이제 구사하는 그런 전술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개인 라인 컨트롤 능력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첼시는 지역 수비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취약점이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선수들의 멘탈리티, 마레스카의 구조, 그리고 스쿼드의 불균형, 이 모든 게 좀 합쳐져서 좀 그런 단점들이 다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네, 첼시가 고점은 높지만 저점도 굉장히 낮은데 오늘 경기는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 혼합을 해서 정말 안 좋은 모습만 보였던 경기라고 저는 좀 요약을 하고 싶고요. 또 윙어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오늘 네투 선수도 사실 산초도 마찬가지죠. 전혀 역할을 못 해줬어요. 네, 산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약간 루트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느낌을 줘요. 터치라인을 향한 좀 빠른 돌파나 안쪽으로 커디넨해서 슈팅을 하거나 이런 선택지가 좀 제한적이고, 주변 동료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잘 잡아줬을 때 그 동료들을 좀 자신이 조종을 하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데는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어떤 파괴력, 공간에 나왔을 때 파괴력이나 좀 다양한 루트의 돌파, 이런 걸 전혀 못 보여주는 선수라는 게 이번 경기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산초는 그래도 활용도는 있어요. 오늘은 솔직히 산초가 잘 활약할 수 있는 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첼시 정도 수준이 되는 팀에서 주전 윙어라면은 그런 경기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아자르처럼 매주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잖아요. 근데 산초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을 기대하고 데려온 건 아니에요.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이 첼시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의 좀 팀과의 시너지를 기대했던 것이고, 전 충분히 전반기에 그런 모습을 그래도 나름 자주 보여줬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은 산초가 활약할 수 있는 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윙어를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폴스나인 형태에서 좀 배우 공간을 침투하는 포워드 형식으로 기용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 저희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첼시가 필요한 윙어로 좀 공격적이며 샷메이킹, 그리고 직접적인 득점과 연관이 있는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를 원한다 했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그런 선수가 좀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산초는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산초는 경기가 굉장히 혼전 상황으로 흘러갈 때 측면에서 볼을 소유해주고 더블팀을 상대하면서 주변을 활용하면서 경기의 컨트롤을 좀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번 경기에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고, 따라서 경기의 활약도가 좀 현저히 떨어졌던 경기였고, 반면 네투는 오늘 경기 정말 좀 걱정이 돼요. 네투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장악력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첼시에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펄스9을 사용했기 때문에 윙어들의 기본 위치가 조금 높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첼시가 윙어에게 좀 많은 수비 부담을 주는 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는 역습을 나가거나 또 공격을 할 때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저 네투는 좀 공간이 있을 때도 이제는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돼가는 느낌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스 장악력이 부족할 때 크로스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는 크로스의 질도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일단 네투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투는 신체 구조는 굉장히 포워드스러운데 플레이는 굉장히 미드필더스럽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초랑 같이 플레이메이킹 윙어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이건 네투가 플레이메이킹을 잘한다는 느낌보다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시키는 다양성이 굉장히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산초랑 같이 좀 터치라인 플레이메이커 느낌으로 기용이 되어야 하는데 산초는 더블팀이라든지 이제 속도를 내야 될 때, 늦출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타이밍이 잘 되어 있고 주변 활용이 되고 횡적인 영향력이 좋단 말이에요. 네투는 반면 그런 성향의 윙어 치고는 횡적으로 동료 활용이 잘 안 되고 더블팀을 상대할 때 가져가는 판단력이 좋지도 못한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선수가 현 첼시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활동량, 수비 가담, 역습 상황에서의 직선 기동, 그러고 측면에서의 크로스란 말인데 지금 박스 영향력이 떨어지거나 첼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 경기에서는 네투가 활약도가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후반전에 마두에케가 짧은 시간을 소화했잖아요. 이때 마두에케가 기가 막힌 오프더볼 하나로 토신의 패스를 받아서 이제 크로스를 연결했습니다. 네투가 활동량이 많지만 그런 거 치고는 오프더볼 움직임이 또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반면 마두에케는 볼의 위치, 동료들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는 더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마레스카의 게임 모델에서 윙어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네투보다 마두에케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좀 더 스쿼드적인 활용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네투가 마두에케보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레스카의 게임 모델에서 그리고 현재 스쿼드 구조를 봤을 때 마두에케가 당장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후반전에 또 조지도 교체로 들어왔잖아요. 네. 조지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조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조지가 기본적으로 온더볼 영향이 좋고 또 도전적이잖아요. 속도를 붙이고 풀백을 상대하는. 조지도 분명 단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스텝을 너무 많이 밟는 느낌이 들어요. 드리블 할 때. 그러면서 간결하게 볼 처리가 안 되고 수비수들이 정비하는 타이밍을 줘서 파이널 서드나 박스 안에서 파기력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볼을 운반하고 풀백을 상대하는 것은 지금 기존 윙어들보다 낮고 또 확실히 기술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볼을 잘 뺏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 조지가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윙어들 중에서 제일 인상 깊지 않았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조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경기에서도 후반전에 들어와서 왼쪽에서 좁혀 들어오면서 상대 고정시키다가 왼발로 슈팅을 때린 장면이 있었어요. 물론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기존의 첼시 윙어들이 잘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양발을 다 잘 쓰는데 이 선수들은 기존 첼시 조지는 기존 첼시 윙어들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 슈팅을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네. 유스 경기에서도 많이 보여줬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보여줬는데 사실 팬분들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조지가 많이 슈팅을 때리는 걸 보고 약간 어린 선수고 기회를 받았으니까 좀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공감은 하지만 이 선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서 상대를 좀 고정시킨 다음에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벗겨놓고 슈팅을 때리고 이런 마무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옛날에 윌리안이 한동안 좀 골을 되게 많이 넣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콘테 때. 그럴 때 좀 보면 우측에서도 좁혀와서 살짝 벗겨내고 파포스트로 때려버리고 이런 게 좀 좋았는데 조지가 약간 이런 윌리안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타이리크 조지 선수 얘기를 좀 말 나온 김에 좀 해보죠. 저 같은 경우도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첼시 윙어 중에서 수비 고정을 시키고 양 사이드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양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윙어 움직임의 기본에 있어서 굉장히 잘 숙달된 코밤에서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선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선수는 양발 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스 시절에서도 보여줬고 또 성인 무대에서도 충분히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수비를 고정시키고 산초도 수비 고정은 잘하잖아요. 산초는 주변을 활용한다면 조지는 직접 수비수를 끌고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속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지 선수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슈팅은 굉장히 잘 때리지만 샷 메이킹 과정에서 간결함이 조금은 부족해요. 아까 윌리안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이번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윙어들을 살펴봤잖아요. 마티 스텔 같은 선수들을 살펴봤는데 이 선수들은 슈팅 자체도 뛰어나지만 박스 안에서 슈팅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조지는 스텝을 굉장히 좀 많이 밟아요. 그리고 보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좁은 공간에서 스텝의 다양성이라든지 보폭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지키고 연결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지의 장점이지만 또 반대로 박스 내에서 찰나의 순간에 공간을 만들어야 될 때는 스텝을 줄이고 확실히 출력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지가 좀 의구심은 좀 듭니다. 현재는 이런 장단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첼시가 노렸던 윙어는 가르나초나 바이노 기튼스, 마티 스텔은 모두 그걸 좀 잘하는 네, 선수들이란 그게 말이죠. 근데 조지가 조금 어떤 느낌을 주냐면 수비를 완벽하게 벗겨내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약간의 방향 전환 그리고 빠른 스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또 수비지를 완벽히 벗겨내야 되는 장면에서는 그게 수비수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벗겨내고 거리를 두지만 완벽히 벗겨내지 못하고 수비수의 견제를 계속해서 받는단 말이죠. 이번에 그 왼발 슈팅 벗어난 것도 반쯤 벗겨냈는데 아예 못 벗겨내면서 슈팅이 좀 떴던 거잖아요. 네, 조지도 사실 지금 첼시에 없는 프로필을 조금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 있는 선수인 건 맞지만 이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비를 완벽하게 벗겨내는 스킬 또 스텝이 짧았다가 길었다 이걸 반복하고 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습관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신체 구조랑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조지를 봤을 때 굉장히 고점이 그렇게 기대는 안 되지만 반대로 저점은 좀 높을 수 있는 선수로 보거든요. 기본기가 좋고 좁은 공간에서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포켓에서 잔터치, 잔스텝으로 볼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코어 힘,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폭발력도 어느 정도는 있는 선수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저점은 높지만 반대로 이 선수가 파이널 서드에 진입했을 때 그런 변주를 주면서 확실히 각을 만들고 플레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직까지 좀 의구심이 들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이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장단이 공존하는 그런 유망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 네투, 마도 이렇게 맞고 이번 경기 팔머도 뭐 해준 게 없어요 사실. 그죠? 네, 팔머도 은쿤쿠가 좀 내려오면서 오히려 팔머랑 디스버리얼이 조금 더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을 부여받고 침투를 많이 했잖아요. 침투를 하면서 좀 좋은 찬스도 맞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듀스버리얼이 경기의 관여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파머가 조금 더 많은 관여를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수 양면에서 좀 단점이 많이 드러난 그런 경기였어요. 팔머가 이번 시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 포체티노 밑에서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3-2-4-1 대응을 가동하고 토트넘이랑 웨스트햄전 후반기에 막판 그 5연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잖아요. 그때는 팔머가 마두에케가 우측에서 볼을 잡았을 때 하프 스페이스 깊숙이 침투하는 등 이런 적극적인 좀 이타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은 그런 모습이 좀 적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사실 마레스카가 파머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을 아예 사용을 안 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파머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떨어지는 엔소나 우고축구조차도 프리시즌 경기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시키고 또 마두에케에게 선택지를 열어주는 그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고축구가 깊숙하게 마두에케가 터치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우고축구가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수비자를 끌고 들어가주면 또 그 공간으로 커딩을 한다든지 약간 아니면 우고축구가 상대보다 앞서서 침투를 할 경우에는 또 마두에케가 패스로 그 공간을 이용해 준다든지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파머는 좀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팔머가 어쨌든 볼을 잡고 왼발 각을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기보다 그냥 대형 밖에 나와서 볼을 잡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팔머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때 그 사이 공간을 누가 메꿔주느냐, 아니면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 이번 경기에서는 팔머의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좀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사실 은쿤쿠도 볼을 발로 받길 좋아하는 선수예요. 물론 팔머보다는 오프 더 볼, 주변 동료 살리는 것에 더 특화되어 있지만 은쿤쿠는 어쨌든 신체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배후 공간이라든지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포켓에서 효율적으로 볼을 차기를 좋아하는 선수인데, 은쿤쿠랑 팔머랑 겹치면서 아마 그래서 마레스카가 듀스버리 홀을 투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오프 더 볼이 적극적이고 배후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듀스버리 홀의 존재로 이 선수들의 성향을 보완하려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오늘 사실 은쿤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없는 게, 애초에 첼시는 펄스9을 쓸 수 없는 구조이고 은쿤쿠가 공격수를 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격수를 뛰기 위해서는 특정한 판이 깔려야 되는데 이번 경기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술적인 선택도 아니었으며 잭슨이랑 기우가 연달아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런 포지션에 기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쿤쿠가 제 역할을 못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은쿤쿠가 펄스9으로 내려오면서 사실 좀 위험 지역 밖의 구역에서 볼을 많이 만지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사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은쿤쿠가 빠져나왔을 때 듀스버리랑 파머가 또 그 공간을 침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의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 가장 높은 파이널 서드에서 선수들이 첼시 선수의 볼을 잡고 크로스 올린다든지 컷백을 할 때는 은쿤쿠가 결국엔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뭔가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낮은 위치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박스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또 거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박스 밖에 나와 있으면서 첼시가 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잭슨의 활약도와 별개로 이번 시즌 첼시가 잭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잭슨이 건강해야지. 왜냐면 잭슨이 다치면 지금 대안이 없어요. 기우나 은쿤쿠인데 기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기우가 물론 특정 양상에서 투입돼서 활약을 할 수는 있어요. 상대가 웨스트햄전처럼 아예 내려앉은 양상에서는 기우가 분명히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이지만, 잭슨의 부재 상황에서 경기 내내 잭슨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은쿤쿠는 애초에 이런 선수가 아니고, 은쿤쿠가 공격수를 기용이 되려면 윙포워드가 그에 걸맞는, 이선 자원들이 그에 걸맞는 파괴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첼시는 그런 공격력이 있는 윙어들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고, 오히려 플레이메이킹에 특화된 윙어들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포워드적인 성향을 보이는 마두에케도 공격력이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잖아요. 스탯 생산력도 지금 기존 윙어들보다 좀 나은 수준이지, 이 선수가 객관적으로 첼시가 요구하는 윙어의 수준을 생각해봤을 때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은쿤쿠의 공격수 기용은 옵션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은쿤쿠는 그 지난 웨스트햄전처럼 그 포워드 밑에서 그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선수에게 맞는 옷이고, 이런 역할로 좀 기용될 수 있나 싶었는데 지금 포워드들이 연달아 부상을 당하면서 또 이번 경기 포워드 역할을 소화했단 말이에요. 잭슨이랑 기우가 하루빨리 복귀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첼시에게 잭슨의 역할은 공수양면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은쿤쿠도 안타깝네요. 이제서야 조금 10번 위치에서 기회를 받나 싶었는데 그 경기에서 또 잭슨과 기우가 모두 다쳐버리면서 네, 여러모로 좀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이어져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스트라이커 보강이 안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히 마티스텔 같은 선수가 이런 양상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토트넘이 이번에 EFL컵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네. 리버풀한테 졌고, 근데 또 마티스텔이 또 데뷔골을 기록을 했어요. 그게 첼시가 딱 필요로 하는 박스 움직임으로 득점을 한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티스텔도 측면에 나왔을 때는 사실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다가 막판에 이제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됐거든요. 또 그 위치에서는 또 첼시가 요구하는 움직임들,
첼시에게 필요한 움직임도 굉장히 잘 가져줬어요. 그런 크로스를 또 첼시의 네트가 올려줄 수 있잖아요. 네, 정확히 그런 또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리버풀전이 아니라 이번에 아스톤 빌라전 그 FA컵 경기였습니다. 네네. 네. 이번 후반기를 잘 버텨야 돼요.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따라서 첼시 후반기에 성패가 결정되지 않을까. 후반기 성패를 가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마레스카의 미스 선수들의 어떤 활약도까지 살펴봤는데 굉장히 좀 걱정도 되지만 또 앞으로 다음 주에 또 브라이튼 원정 경기가 또 있잖아요. 그 경기에서 오늘 경기들에 보여줬던 실수들을 잘 만회를 하고 또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리그 경쟁도 중요하고 바로 두 경기 연속 똑같은 팀을 상대로 똑같이 원정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죠. 네. 이번 브라이튼전이 정말 마레스카의 역량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레스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이번 경기들에서 얻은 교훈들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있을 경기, 다음 경기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브라이튼전 FA컵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